여러분 안녕하세요. 구글의 스마트폰 실전 활용 총정리입니다. 여러분은 구글이 검색 기능에 숨겨진 다양한 기능들이 있는 것을 아시나요? 이번 시간은 구글의 검색 기능 활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스마트폰에서 구글을 이용해서 검색을 하실 경우에 크롬과 구글을 구분하지 않고 이용하시는데요. 크롬은 검색에 특화된 앱이 되겠고요. 구글 앱은 구글을 좀 더 편리하게 쓰도록 도와주는 앱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인 기능들은 유사하지만 검색 기능 위주로 이용하실 때는 크롬을 이용하시는 게 좋겠고요. 구글에 관련된 여러 가지 기능들을 이용하실 경우에는 구글 앱을 이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우선 크롬을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롬을 실행하게 되면 구글 첫 페이지가 나오게 되죠. 입력창 아래쪽에 보시면 제가 지금까지 방문했던 사이트들이 여기에 쭉 나오게 됩니다. 이걸 이용하면 자주 가는 사이트들은 좀 더 빠르게 접근할 수가 있겠고요. 그 아래에는 기본적인 추천 뉴스들이 나오게 되죠. 이런 추천 뉴스 부분은 설정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관심 없는 분야의 뉴스를 차단하고자 할 때는 이 디스커버 목록에서 해당 뉴스의 우측 하단에 있는 점 3개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해당 매체의 컨텐츠 표시 안함 또는 해당 뉴스의 주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음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주시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해당 매체나 해당 주제에 대한 내용은 나오지 않게 되겠죠. 보고 싶지 않은 뉴스가 자꾸 추천이 되는 경우는 이렇게 차단을 해주시게 되면 좀 더 쾌적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 입력창에 직접 터치해서 입력을 하셔도 되겠고요. 이 마이크 버튼 누르시면 음성 인식 기능이 실행되면서 음성으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음성으로 검색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 그 옆에는 카메라 모양이 나오는데요. 이걸 누르시게 되면 카메라로 직접 찍어서 검색을 할 수도 있고요. 또는 내 스마트폰에 저장된 이미지로 검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사진을 선택을 하게 되면 이 사진과 비슷한 종류의 사진을 인터넷에서 검색을 한 다음 이 사진에 대해서 알려주게 되겠죠.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 타임빌라스라고 하네요. 맞습니다. 정확하게 찾아주게 돼요. 이런 장소라든지 위치, 사물 이런 것들은 이렇게 카메라 기능을 이용을 해서 간단하게 검색할 수 있고요. 그 다음 번역도 할 수 있죠. 번역 터치하고요. 그 다음 번역할 단어를 직접 찍으셔도 되겠고요. 아니면 내 스마트폰에 저장된 사진을 번역할 수도 있겠죠. 좌측에 있는 사진 누르시고요. 텍스트를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텍스트는 직접 손으로 쓴 글씨인데요. 이렇게 손으로 쓴 글씨도 번역을 해주게 되죠. 그 다음 터치하게 되면 해당 단어를 듣거나 이 상태에서 바로 검색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 정자체로 쓰여진 글씨는 별 어려움 없이 번역을 해주게 됩니다. 그 다음은 우측 상단에 있는 점 3개 버튼 누르시면 여기에 새 시크릿 탭이라고 나오게 되죠. 이 새 시크릿 탭을 이용을 하면 내가 방문했던 기록이라든지 검색했던 기록들이 스마트폰에 남지 않습니다. 이 새 시크릿 탭으로 접속을 한 사이트에서 피싱 앱이 설치가 되더라도 시크릿 탭을 종료하면 그 피싱 앱도 같이 삭제가 되겠죠. 보안상 불안할 경우에는 새 시크릿 탭을 이용을 해서 접속하시면 좀 더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크릿 탭 선택하시면 시크릿 모드로 전환되게 되고요. 방문 기록이라든지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양식에 입력된 정보가 내 스마트폰에 저장이 되지 않겠죠. 이 경우 내가 방문했던 사이트의 정보가 아예 삭제가 되기 때문에 매번 시크릿 탭을 이용할 때마다 URL은 따로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다시 뒤로 돌아가겠습니다. 여기서 뒤로 가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 홈 화면으로 돌아오게 되죠. 시크릿 모드를 이용을 하다가 일반 모드로 전환을 할 경우에는 상단에 있는 열린 페이지 버튼 누르시고요. 여기서 시크릿 모드 옆에 있는 일반 모드의 열린 페이지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여기서 원하는 페이지로 다시 돌아갈 수가 있겠죠. 여기서 기사를 하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사 페이지로 들어왔는데요. 이때 우측 상단 점 3개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페이지에서 찾기 기능이 있습니다. 이 기능은 이 페이지에 있는 단어 중에 내가 원하는 단어를 찾을 수 있는 기능이죠. 페이지에서 찾기 한 다음 건축이라고 입력하면
바로 찾아주죠. 이런 식으로 기사나 웹페이지에 있는 단어를 찾아야 할 경우에는 간단하게 찾아줄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점세개 버튼 누르시고요. 이번에는 번역이 있죠. 이렇게 국내 페이지의 경우에는 번역을 할 필요가 없겠지만 해외 사이트에 접속을 하셨을 때 번역을 해야 한다면 번역 기능을 이용을 해서 웹페이지 내용을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해외 사이트에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해외 CNN 사이트로 왔는데요. 여기서 우측 상단 점세개 누르시고 번역해 주시게 되면 바로 한국어로 바꿔주게 됩니다. 간단하게 이용을 할 수 있죠. 스마트폰에서 웹사이트에 접속을 했을 경우에는 스마트폰에 최적화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번역을 하게 되면 PC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번역을 해주게 됩니다. 요즘은 해외 사이트도 많이들 보시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번역 기능을 이용을 해서 간단하게 검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다시 점세개 버튼 누르시면 이번에는 홈 화면에 추가라고 있죠. 자주 방문하는 사이트일 경우에는 홈 화면에 추가를 하시게 되면 브라우저 열고 접속할 필요 없이 홈 화면에서 터치 한 번으로 원하는 사이트를 열어줄 수가 있겠죠. IB96 사이트로 왔는데요. 이 IB96 사이트를 홈 화면에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홈 화면에 추가합니다. 추가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버튼을 생성하라고 나오죠. 추가합니다. 홈 화면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배지가 추가가 됐죠. 이렇게 추가한 배지는 크롬에서 생성한 배지이기 때문에 여기에 크롬 표시가 나오게 됩니다. 이 배지 터치하시게 되면 크롬에서 IB96 사이트가 열리게 되겠죠. 간단하고 빠르게 접속할 수 있습니다. 자주 접속하는 사이트들은 이렇게 만들어서 이용해 보도록 하세요. 자, 이게 크롬 기능이고요. 구글은 좀 더 구글을 이용하기 편리한 여러 가지 기능들을 제공을 하겠죠. 구글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검색이라고 나오는데요. 크롬과 동일하게 마이크와 카메라 버튼이 있는데 그 아래에 보시면 노래를 검색할 수도 있고 제품 구매 기능도 있고요. 텍스트 번역 기능도 있고 사진 검색 기능, 과제 풀기 기능들을 아예 기본 페이지에서 제공을 하게 됩니다. 노래 검색의 경우에는 노래 검색 터치하시고 알고자 하는 음악을 틀어주면 바로 검색을 해주게 됩니다. 자, 해볼까요? 자, 바로 나오죠. 예전에는 20초에서 30초 정도의 분량을 틀어야만 알 수가 있었는데 요즘은 인공지능의 발달로 5초에서 10초의 음악만 들려줘도 바로 찾아주게 됩니다. 자, 가끔 길에서 음악을 들었을 때 궁금한 경우가 있는데요. 그럴 때 간단하게 이 구글 앱을 이용을 해서 찾아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제품 구매를 이용을 해서 원하는 사물을 찍게 되면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사이트로 연결이 되게 됩니다. 자, 제품 구매 선택할까요? 그러면 이렇게 카메라가 나오게 되죠. 자, 여기서 위쪽을 아래로 쓸어 내린 다음 해당 물체를 사각형 안에 넣은 다음 셔터 탭을 터치하면 이렇게 쇼핑 사이트 목록이 나오게 되고요. 원하는 쇼핑몰에 접속해서 구매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텍스트 번역과 사진 검색은 크롬과 동일하게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구글에도 디스커버가 나오게 되죠. 추천 뉴스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 있는 점세개 버튼을 누르시면 크롬과 동일하게 주제에 관심이 없을 경우 관심 없음 버튼을 눌러서 더 이상 관련된 주제로 뉴스가 나오지 않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관심 있는 뉴스거나 나중에 다시 봐야 할 그런 뉴스일 경우에는 해당 뉴스에 있는 하트를 터치하게 되면 좋아요가 등록이 되면서 아래쪽에 있는 저장된 메뉴를 터치하시게 되면 좋아요 표시함에 금방 좋아요를 등록한 뉴스가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해당 뉴스를 공유 버튼을 이용을 해서 다른 사람과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이 구글 앱에서도 상단에 있는 프로필 버튼 누르시게 되면 새 시크릿 탭이라고 나오게 되죠. 크롬과 동일하게 시크릿 탭에서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글에서는 검색 기록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검색 기록이 지금 저장 중으로 되어 있죠. 검색 기록 터치하시게 되면 제가 지금까지 검색했던 내용들을 여기서 전부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달력 표시를 누른 다음 내가 원하는 날짜에 검색한 기록도 찾아줄 수 있겠죠. 여기 있는 달력 다시 누르시고요. 연도를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22년도로 바꿔볼게요. 자, 그 다음 1월 5일 날
어떤 것을 검색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용합니다. 그러면 검색했던 기록들이 전부 남아있죠. 이런 식으로 내가 지금까지 검색했던 기록들도 전부 찾아볼 수가 있어요. 예전에 검색했던 내용들이 생각이 나지 않을 경우에는 이 검색 기록을 이용을 해서 찾아볼 수가 있고요. 만약 이 검색 기록이 남아있는 게 싫으실 경우에는 다시 검색 기록 누르고 들어가셔서 웹 및 앱 활동에 저장 터치하신 다음 사용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사용 중지를 눌러서 중지해 주시게 되면 더 이상 기록이 되지 않겠죠. 이것은 편리한 대로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그 아래에 보시면 활동보기 및 삭제라고 있죠. 구글의 다양한 기능 중에 원하는 기능을 이용한 활동만 삭제할 수 있습니다. 지도 기능만 사용 기록을 삭제할 수도 있고요. 카메라를 이용한 검색 활동만 삭제할 수도 있죠. 번역이라든지 쇼핑이라든지 원하는 활동만 삭제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굉장히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은 매번 이렇게 삭제하는 게 귀찮으실 경우에는 자동 삭제를 선택을 해주시면 내가 따로 지우지 않아도 자동으로 삭제가 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검색 기록은 그대로 유지하시는 게 이용하실 때는 좀 더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검색했던 기록들을 가끔 찾아야 할 경우가 있는데요. 기록이 돼 있지 않으면 찾을 수가 없죠. 특별히 검색 기록을 삭제해야 할 경우가 아니라면 이 기능은 켜고 이용을 하시는 게 좀 더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구글 크롬 앱과 구글 앱의 기본 활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스마트폰에서 가장 많이 쓰는 기능 중에 구글 크롬과 구글 앱이 있죠. 잘 익혀두시고 좀 더 편리하게 활용해 보도록 하세요. 스마트폰 실전 활용입니다. 메시지 기능이 채팅 플러스로 바뀌면서 기존의 메시지 앱에서는 불가능했던 다양한 편의 기능들이 대거 도입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은 채팅 플러스 문자 기능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문자 앱 실행합니다. 그러면 좌측 상단에 채팅 플러스라고 나오게 되죠. 이 채팅 플러스는 기존 메시지 앱에서 업그레이드된 기능인데요. 스마트폰에서 메시지 앱을 열어보시면 채팅 플러스가 이렇게 나오게 되면 채팅 플러스 기능이 기본 기능으로 설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혹시 채팅 플러스가 기본으로 설정되어 있지 않으신 분들은 우측 상단 점 3개 버튼 누르시고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채팅 플러스 설정으로 들어가세요. 그 다음 제일 아래쪽으로 내려가시면 채팅 플러스 관리라고 나오죠? 여기를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서 채팅 플러스를 끌 수 있고요. 다시 켤 수 있습니다. 채팅 플러스가 꺼져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메시지라고 나오게 되죠. 이렇게 메시지로 나오는 분들은 채팅 플러스를 켜고 이용을 하도록 하세요. 채팅 플러스 켜기 하겠습니다. 채팅 플러스로 업데이트 되면서 기존 문자와는 다르게 문자가 채팅 기능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메시지를 전송을 할 때 우측 하단에 있는 채팅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1:1 대화, 그룹 채팅, 단체 문자를 이용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 채팅 플러스를 이용하게 되면 5메가 이하의 사진은 데이터 요금 없이 무료로 보낼 수가 있고요. 대용량 파일도 전송이 가능해졌습니다. 물론 대용량 파일일 경우에는 데이터 요금이 부과가 되겠죠. 무제한 요금제를 쓰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겠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요금이 부과가 됩니다. 자, 그 다음 1:1 대화는 기본 문자 메시지와 동일하고요. 그 다음 그룹 채팅이라고 있죠. 마치 카카오톡에서 그룹 채팅을 하듯이 동일하게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룹 채팅을 한번 해볼까요? 그룹 채팅 누릅니다. 그러면 내 스마트폰 연락처에 저장되어 있는 사람들을 여러 명을 초대를 해서 그룹 채팅을 할 수가 있죠. 그 다음 연락처에 없는 사람을 초대할 경우 해당 번호를 직접 입력을 하셔도 되겠죠. 이렇게 그룹 채팅방에 초대할 사람들을 선택한 다음 그룹 채팅을 시작하게 되면 여러 명과 동시에 그룹 채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채팅 플러스는 SK, KT, LG U+는 모두 가능하지만 알뜰폰 통신사는 통신사에 따라서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갤럭시 스마트폰 사용자만 가능하겠죠. 이렇게 동시에 여러 명과 채팅을 하게 되면 카톡을 사용할 필요 없이 기본 앱인 메시지 앱으로도 여러 명과 대화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뒤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번에는 단체 문자죠. 자, 단체 문자의 경우에는 받는 사람이 채팅 플러스를 사용하지 않아도 상관없고요. 갤럭시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지정한 사람에게 전부 단체 문자를 전송할 수 있죠. 우측에 플러스 버튼 누르시고요. 원하는 사람들을 선택을 합니다. 이렇게 여러 명을 선택하고 완료합니다. 그러면 누구 외 2명이라고 나오죠. 자, 그 다음 여기에 메시지를 입력하면 단체로 문자 메시지를 전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상대편이 카카오톡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채팅 플러스를 이용을 해서 메시지를 전송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대화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채팅 플러스를 이용하면 대화방에서도 다양한 기능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사진을 보낼 때 기존의 메시지 기능으로는 한 장씩 밖에는 보내지 못하는데요. 여기 있는 이미지 버튼 누릅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이미지들을 동시에 하나로 묶어서 전송을 할 수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주게 되면 5장의 이미지를 묶어서 한 번에 전송할 수 있습니다. 전송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미지가 하나로 묶여서 전송이 되게 되죠. 한 번에 여러 장을 보낼 때는 이렇게 묶어서 보내시면 좀 더 빠르고 편리하게 보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메시지 입력창에 터치하시고 좌측에 있는 화살표를 누르시면 이미지 버튼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이미지 버튼을 눌렀을 때 아래쪽에 보시면 갤러리가 나오게 됩니다. 이 갤러리를 누르시게 되면 월별로 찍은 사진을 전체를 묶어서 보낼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터치하시게 되면 한꺼번에 전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일일이 체크할 필요 없이 해당 월에 찍은 사진을 전체를 묶어서 전송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은 우측에 보시면 사용 안함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 옆에 있는 아이콘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여기서 원본과 고화질, 일반 화질로 선택해서 전송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고화질 상태인데요. 원본을 선택하면 원본 그대로 전송하게 되고요. 고화질과 일반 화질은 압축을 하게 되겠죠. 이미지의 화질이 중요할 경우에는 원본을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여기에 100%라고 보이게 되죠. 자, 고화질 선택하면 좀 더 용량이 줄어들고 일반 화질을 이용하면 더 많이 줄어들겠죠. 용량이 큰 사진 여러 장을 전송할 경우에는 여기서 고화질이나 일반 화질로 선택해서 전송하시면 되겠습니다. 원본 상태와 압축한 상태의 차이는 뭘까요? 용량이 작은 것도 있지만 사진에 대한 정보가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갤러리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진을 선택한 다음 아래쪽에서 I 정보 버튼 누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사진을 찍은 장소, 날짜, 시간까지 전부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 어떤 기기로 찍었는지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지금 여기 있는 위치 정보를 터치하시게 되면 정확한 해당 위치를 확인할 수가 있죠. 이 사진을 받은 사람은 모두 이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자, 하지만 고화질이나 일반 화질로 압축이 되게 되면 그런 정보는 삭제가 되게 됩니다. 내 정보를 다른 사람이 아는 것이 싫을 경우에는 원본을 전송하지 마시고 고화질이나 일반 화질로 선택해서 전송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원본을 이용을 해서 인터넷 사이트 같은 데 올리게 되면 그 사진을 보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어느 위치에서 언제 몇 시에 찍었는지까지 전부 알 수가 있죠. 요즘은 개인정보 때문에 이런 것들은 되도록이면 피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 그 옆에는 카메라로 직접 찍어서 전송을 할 수 있죠. 이걸 눌러주시면 사진 촬영과 동영상 촬영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바로 전송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그 옆에 플러스 버튼이 있는데요. 플러스 버튼을 눌러보시면 많이 보시던 메뉴 같죠? 카톡에서 이용하는 거의 대다수의 기능을 여기서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지도 위치 공유를 선택하시게 되면 이렇게 현재 위치가 나오게 되고요. 위치 공유를 누르게 되면 현재 위치가 메시지로 전송이 되게 됩니다. 이때 현재 위치가 아니고 내가 지정한 위치를 공유하고자 할 때는 지도를 손가락 2개로 확대를 합니다. 그 다음 정확한 위치에 가져갑니다. 자, 이렇게 배치를 시켜 놓은 다음 위치 공유를 눌러주시면 해당 위치를 공유할 수 있고요. 또는 장소나 주소를 입력해서 위치를 공유할 수도 있겠죠. 자, 지금 위치를 공유해 볼까요? 위치 공유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당 위치가 지도로 전송이 되게 되죠. 위치 전송을 할 때는 아주 간편하게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여기에 보시면 1이라고 나오는데요. 자, 지금 없어졌죠. 자, 이 1 표시는 카톡과 마찬가지로 상대편이 이 메시지를 읽었는지 그 표시를 보여주게 됩니다. 이게 채팅 플러스의 또 하나의 장점이죠.
상대편이 메시지 확인을 했는지를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메시지 예약도 가능합니다. 이 기능도 카카오톡에 얼마 전에 생긴 기능인데요. 이 채팅 플러스에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단 메시지 입력을 해볼까요? 약속은 오후 5시로 하겠다고 이렇게 메시지를 입력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플러스 누르시고요. 예약 메시지 누릅니다. 자, 그리고 날짜 지정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시간과 분까지 전부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완료하시면 해당 날짜와 시간이 되면 메시지가 자동으로 전송이 되겠죠. 자, 혹시 아직 정확한 메시지 예약 시간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전송 시간을 나중에 예약으로 하시면 나중에 예약 시간을 따로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편리한 대로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완료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예약 전송이라고 나오고 있죠? 전송합니다. 자, 그러면 이 말풍선은 회색으로 바뀌게 돼요. 그리고 옆에 보면 시계 표시가 나오죠. 자, 이 시간이 되면 이 메시지는 발송이 되는 거죠. 자, 일단 발송 버튼을 눌러 주셔야 되겠죠? 그래야 예약이 확정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은 예약 메시지 좌측에 있는 시계 버튼을 누르시면 생각이 바뀌어서 지금 바로 보낼 수도 있고요. 삭제할 수도 있고 내용을 편집하거나 시간도 편집할 수가 있습니다. 발송 전에는 언제든지 수정이 가능하겠죠. 자, 그 다음 다른 메시지를 보내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어때요? 다른 메시지를 나중에 보냈더라도 그 메시지는 위에 올라가고요. 지금 예약된 메시지가 항상 아래쪽에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확인을 할 수 있죠. 자, 이 예약 메시지는 정말 편리한 기능입니다. 많이 활용해 보도록 하세요. 그 다음은 빠른 응답 문구가 있죠. 자, 이걸 눌러주시면 내가 직접 메시지를 입력하지 않아도 여기에 있는 기본 응답 문구를 이용을 해서 바로 답을 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면 해당 메시지가 들어가고 전송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죠. 빠른 응답 문구 다시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우측 상단에 톱니바퀴를 누르시게 되면 내가 원하는 응답 문구들을 더 추가를 할 수 있습니다. 빠른 응답 우측에 있는 플러스 버튼을 누르시면 여러분이 주로 쓰시는 응답 문구들을 여기에 추가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감사합니다 또는 고맙습니다 이런 문구들을 많이 이용을 하실 경우에는 미리 입력을 해두시고 필요할 때마다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위치 정보죠. 이 위치는 현재 나의 위치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지도 위치 공유와 다른 점은 위치 기능은 구글 지도를 이용하는 것이고요. 네이버 지도 위치 공유는 네이버 지도를 이용하는 것이 되겠죠. 그 다음은 이미지와 동영상이 있죠. 이 기능들은 입력창 옆에 나와 있죠. 똑같은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오디오인데요. 오디오를 눌러주시면 내 스마트폰에 저장되어 있는 사운드들을 한 번에 다 보여주게 되고요. 그 중에 원하는 사운드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사운드들을 전부 한 번에 모아서 보여주죠. 오디오는 녹음된 음성을 전송해야 될 경우 이 오디오를 이용해서 전송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연락처죠. 자, 연락처의 경우에는 내 스마트폰 연락처에 저장되어 있는 연락처를 상대편에게 전송할 수 있죠. 자, 이때 연락처 정보가 모두 전송이 됩니다. 연락처 정보는 전화번호만 있는 게 아니고요. 메일 주소, 직장명, 주소 이런 정보들을 다 저장을 할 수가 있죠. 그런 정보들을 한 번에 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토스 송금이 가능하죠. 자, 토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상대편이 계좌번호를 전송을 하게 되면 그 계좌로 바로 송금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상대편이 계좌를 보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바로 송금을 할 수가 있죠. 송금 버튼 누르시게 되면 토스 앱이 설치되어 있을 경우 토스를 통해서 송금을 할 수 있습니다. 토스 앱 이용하시는 분들은 따로 은행 앱 열고 복잡하게 이용하지 않으셔도 토스 앱을 이용을 해서 간단하게 송금하고 송금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은 삼성페이도 여기서 이용을 할 수 있죠. 삼성페이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 채팅 플러스를 이용하면 아주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상단에 편집 버튼 누릅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기본 메뉴 말고 여러 가지 메뉴가 더 나오게 되죠. 캘린더라든지 삼성 노트 또는 내 파일 그리고 제목도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캘린더를 등록을 해볼까요? 자,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자, 그 다음 들고 바꾸고자 하는 아이콘 위에 얹어주면 해당 아이콘이 아래로 내려오고 지금 지정한 아이콘이 위로 올라가게 되겠죠. 완료합니다.
자, 그러면 캘린더가 올라와 있죠? 자, 캘린더 열어볼까요? 여기서 일정을 설정한 다음 전송 버튼을 누르면 그 일정이 상대편에게 전송이 됩니다. 선택해서 전송을 해볼까요? 자, 선택하시고 완료합니다. 그 다음 일정 파일로 전송할 수도 있고요. 텍스트로 전송할 수도 있죠. 자, 텍스트로 해볼게요. 텍스트 선택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일정이 전송이 되겠죠. 저는 따로 일정을 입력해 놓은 것이 없기 때문에 기본 설날 연휴 일정으로만 전송이 되는데요. 제가 만약에 일정을 입력을 해놨으면 그 일정이 전송이 되겠죠. 그 다음 입력창에 우측에 보시게 되면 스마일 마크가 보이게 되죠. 이 스마일 마크를 누르시게 되면 다양한 이모티콘을 전송을 할 수 있죠. 여러 가지 이모티콘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 좀 더 재미있게 문자 서비스를 이용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은 가끔 문자로 채팅을 하다 보면 상황에 맞는 아주 재미있는 GIF 애니메이션들을 보내는 경우가 있죠. 보통 짤이라고 부르죠. 자, 그런 것들은 여기 있는 GIF를 이용을 해서 전송을 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여러 가지 형태의 GIF 애니메이션들이 있는데요. 상황에 맞는 걸 잘 고르시면 아주 재밌게 이용을 할 수가 있겠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예를 들어서 고맙다는 표현을 할 경우에 고마워 누르시면 거기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GIF 애니메이션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셔서 재미있게 문자 서비스를 이용해 보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 입력창 우측에 보시면 음성 녹음 기능이 있습니다. 카톡도 이런 음성 녹음 기능이 있죠. 문자로 하기가 곤란할 경우에는 음성으로 입력을 해서 바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음성 입력 버튼을 터치하고 손을 떼지 않으면 이렇게 지금 내가 하는 목소리를 녹음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손을 떼게 되면 바로 녹음이 끝나고요. 들어볼 수 있고 전송도 할 수 있죠. 필요 없을 때는 X 눌러서 취소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채팅 플러스를 이용한 다양한 기능들을 알아봤는데요. 기존의 문자 메시지에 비해서 채팅 플러스를 이용하시면 메시지를 좀 더 제대로 활용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스마트폰이 채팅 플러스가 지원이 되는지 확인을 해보시고요. 지원이 되시는 분들은 이런 기능들을 많이 활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근래에 다양한 이미지 생성, 인공지능 서비스들이 발표되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개발한 스마트폰용 인공지능 앱인 코파일럿이 가장 사용에 편리하면서 무료이고 스마트폰에서도 무리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스마트폰용 인공지능 앱인 코파일럿에서 이미지를 생성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파일럿 앱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간단하게 설치할 수 있습니다. 코파일럿 실행합니다. 그러면 코파일럿 첫 페이지가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GPT-4를 이용해서 이미지를 생성을 하게 되면 좀 더 나은 결과물을 만들 수 있습니다. 기본값은 꺼져 있는 상태인데요. 체크해서 우측으로 켜준 다음 이용해 보도록 하세요. 그 대신 GPT-4를 이용하면 약간의 시간은 더 걸리게 됩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라고 써있는 입력창에 만들고자 하는 이미지를 설명을 하시고 이미지를 만들어줘라고 끝맺음 하시면 원하는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직접 입력하지 않고 여기 있는 마이크를 이용을 해서 입력을 할 수도 있겠죠. 편리한 대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의 이미지 생성 인공지능들은 우리나라와 관련된 이미지를 구체적으로 만들 경우에는 약간 어색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GPT-4를 이용한 코파일럿에서는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는지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 내린 경복궁을 그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곳은 빙입니다. 눈 내린 경복궁을 그리는 것을 시도해 보겠습니다. 자, 이미지를 생성하고 있죠. GPT-4를 이용을 해서 이미지를 생성하기 때문에 시간은 생각보다 많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지금 달 E3에서 구동되고 있다고 하죠. 지금 눈 온 경복궁 이미지인데요. 4장을 만들어줬죠. 선택해서 들어가서 확인을 해볼까요? 생각보다는 상당히 잘 만들었어요. 자, 다시 뒤로 들어가서 다른 그림도 선택을 해볼까요? 거의 경복궁 모습하고 비슷하죠. 아주 잘 만들어졌죠. 그리고 여기에 구경 온 사람들도 같이 그려주게 됩니다. 그 다음은 인공지능이 어떤 식으로 상상해서 그림을 그릴지 100년 후의 강남역 사거리를 그려달라고 해보겠습니다.
100년 후의 강남역 사거리 모습을 그려주세요. 100년 후의 강남역 사거리를 그리는 것은 재미있는 도전이네요. 100년 후 강남역 사거리 그리는 것이 재미있는 도전이라고 하네요. 자, 상상해 보았다고 하죠. 이미지를 생성하고 있습니다. 자, 100년 후에 강남역 사거리라고 합니다. 자, 터치해서 그림을 키워보도록 할까요? 강남역 사거리가 이렇게 바뀐다고 하네요. 자, 우리가 SF 영화 같은 데서 많이 보는 그런 모습이네요. 자, 이런 그림도 있죠. 한복 같은 것을 입고 있는 사람도 있네요. 한국적인 것을 표현하려고 한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것도 있죠. 자, 그 다음 이렇게 그림을 그려달라고 해서 그림을 만들어주게 되면 그 다음 이어서 할 수 있는 질문이 또 아래에 나오게 되죠. 미래의 서울 시내도 그려주세요 라는 추천 질문이 있네요. 자,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미래의 서울 도심지 모습이네요. 자, 터치하고 보시면 이런 식으로 발전되어 있다고 하죠.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중간에 강이 흐르고 있죠. 우리나라의 특징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거죠. 한강이 있는 모습을 표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강을 그렸나 봅니다. 자, 뒤로 돌아가신 다음 다른 그림을 보면 자, 전부 한강이 표현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남산타워도 지금 이렇게 보이고 있어요. 서울의 정체성이 뭔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다른 그림을 보면 여기도 강이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저 멀리 남산타워도 보이고 있죠. 자, 이런 식으로 미래의 서울 모습을 그려줬습니다. 이렇게 멋있게 표현한다면 좋겠네요. 이번에는 인공지능이 잘 그리지 못하는 걸 그려달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동물은 잘 표현을 못하는데요. 동물을 그려달라고 해볼까요? 도심의 빌딩 사이를 날아가는 독수리를 그려달라고 해볼게요. 전송합니다. 제가 원하는 모습을 그대로 표현을 해줬죠. 자, 여기 보시게 되면 빌딩 사이를 독수리가 날아가는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자, 그 다음 여러 가지 표현을 해줬죠. 이 중에서 마음에 드는 이미지를 여러분이 이용을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DALL-E를 이용을 해서 그림을 생성을 했을 경우에는 컨텐츠 자격 증명이라는 게 생기게 됩니다. 자, AI를 사용해서 언제 생성이 됐는지 표시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이 이미지에 저작권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내가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이미지를 생성했다는 증명이 되게 됩니다. 자, 우측에 있는 물음표 눌러주시면 컨텐츠 자격 증명은 이미지의 기록 및 원본에 대한 확실한 정보를 제공을 한다고 하죠. 그 다음 이 이미지는 내 스마트폰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이미지 크리에이터 서버에 있는 거죠. 자, 이것을 내가 이용을 하려면 내려받으셔야 되겠죠. 자, 우측 하단에 있는 점 3개 버튼을 누르시고 다운로드 하시면 이미지가 내 스마트폰 갤러리로 저장이 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공유 버튼을 누르시면 내가 원하는 사람에게 이 이미지의 링크를 공유할 수가 있죠. 자, 복사하신 다음 카카오톡이나 메시지로 이 링크를 보내주시면 상대편도 이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추상적인 그림을 그려달라고 해보겠습니다. 조금은 뜬금없지만 행복한 오리를 그려달라고 해보겠습니다. 전송합니다. 자, 이렇게 코파일럿에서 행복한 오리를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코파일럿은 계속 이어서 명령을 할 수 있죠. 지금 이 상태에서 더 행복하게 만들어줘 라고 하면 지금 이 그림에서 더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새롭게 시작을 할 때는 좌측에 있는 새로 시작하기 버튼을 누르는 것이고요. 이 상태에서 이어서 그릴 때는 그냥 그대로 얘기만 하면 됩니다. 자, 더 행복하게 만들어 달라고 해볼게요. 더 행복하게 그려달라고 했더니 그림 스타일이 좀 더 바뀌면서 오리가 좀 더 행복해 보이는 그림이 나왔죠. 자, 계속 이어서 더 행복하게 만들어 달라고 반복적으로 요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 행복하게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요. 계속 반복할수록 이 오리 그림이 점점 더 진화하듯이 바뀌어 나가죠. 자, 더 행복해 보이죠? 예, 웃는 것 같으네요. 이렇게 반복해서 명령을 하다 보면 내가 원하는 그림에 좀 더 가깝게 됩니다. 그림을 그려달라고 명령을 하실 때 원하는 모양이 나오지 않을 경우 반복해서 명령을 해주시면 그림 자체가 좀 더 진화를 하게 돼요. 이 정도면 제가 원하는 그림에 어느 정도 가깝게 온 것 같아요. 이렇게 오리가 웃는 모양을 만들려고 했는데 어느 정도 모양이 나왔네요. 여러분도 이미지를 생성하실 때
필요한 이미지가 생성될 때까지 이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명령을 하시면 좀 더 나은 결과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아이들이 강아지와 즐겁게 놀고 있는 모습을 그려달라고 해보겠습니다. 기존의 GPT-3 버전에서는 이렇게 아이들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약간 찌그러져 보인다거나 깔끔하게 나오지는 않았었는데요. 이번에는 어느 정도로 그려주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려줬는데요. 이미지가 예전 버전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나아졌네요. 자, 터치해서 들어가 보면 전혀 위화감 없이 얼굴이나 손가락 같은 것들을 표현을 해줬죠. 예전 버전에서는 얼굴의 일부분이 일그러졌다든지 눈이나 입 모양이 정확하게 표현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거의 실제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완벽하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도 그렇죠. 자, 옆모습도 완벽하게 표현을 하네요. 그리고 보통 손가락이나 다리가 제대로 표현이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런 것도 문제없이 제대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점점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이미지만 구현을 해준다면 문서에 넣는 간단한 그림이라든지 사파 같은 것들은 스톡포토 사이트에서 일일이 구매를 하지 않아도 간단하게 필요한 이미지를 생성해서 활용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미드전이라든지 스테이블 디퓨전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설정해야 할 것도 많고 사용법도 복잡한 반면 이 코파일럿 앱에서는 내가 원하는 그림을 그냥 설명을 해주기만 하면 간단하게 생성할 수가 있죠. 누구나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즘은 저작권 문제가 상당히 민감하죠. 그리고 일상에서 문서 같은 것들을 작업할 경우 또는 상대방에게 메시지 같은 것들을 보낼 경우에도 사진 같은 것들을 첨부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럴 때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이미지를 생성해서 활용하시면 간편하게 여러분이 원하는 그런 이미지를 전송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코파일럿 앱에서 이미지를 생성하는 것은 입력창 터치하신 다음 타이핑만 하실 수 있으면 누구나 만들 수 있으니까 여러분도 많이 활용해 보도록 하세요. 자, 하나 명심하실 것은 좀 더 자세히 설명할수록 결과물도 내가 원하는 결과물을 제대로 만들 수가 있겠죠. 그것만 명심하시고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스마트폰의 기본 실전 활용 총정리입니다. 여러분은 기본적인 스마트폰 기능을 제대로 활용하고 계신가요? 이번 시간은 스마트폰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알림 설정, 화면 설정, 소리 설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을 이용을 할 때 항상 스마트폰을 보고 있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메시지가 왔다던가 뭔가 알림이 오게 되면 알림 소리가 울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 스마트폰을 들고 어떤 알림이 왔는지, 어떤 메시지가 왔는지 확인을 하게 되겠죠? 자, 이 알림을 열기 위해서 상단 부분을 터치해서 아래로 내리면 알림창이 나오게 되죠? 여기에 보시면 여러 가지 알림들이 와 있는데요. 이런 알림들이 많이 올 때는 굉장히 신경 쓰이죠? 자, 그래서 내가 꼭 필요한 알림이 아닌 다른 알림들은 전부 꺼주는 게 좋겠죠? 자, 그 방법은 알림창을 내리신 다음 하단에 알림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필요 없는 알림은 여기서 전부 꺼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네이버 사전 같은 데서 오는 알림은 사실 그렇게 필요가 없죠. 자, 이런 것도 꺼주시고요. 그 다음 네이버 지도는 내비게이션을 이용할 때는 필요하지만 알림을 받을 필요까지는 없죠. 자, 이런 것들은 전부 꺼주시는 거죠. 자, 하지만 메시지나 팩스 같은 것들은 알림이 오게 되면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켜주는 게 좋겠죠. 그리고 삼성 인터넷이라든지 그 외에 여러분이 설치한 여러 가지 앱들에서 오는 알림들은 이렇게 전부 꺼주시게 되면 매번 울리는 알림 때문에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카카오톡 같은 경우에는 켜주는 게 좋겠죠. 이 앱 알림에 들어오셔서 필요 없는 알림들은 전부 끄고 이용하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은 이렇게 알림이 오게 되면 좌측 상단에 보면 알림 표시가 나오게 되죠. 여기에 여러 가지 아이콘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아이콘들이 알림이 온 것을 보여주는 아이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상단을 아래로 쓸어 내린 다음 알림창을 여시고요. 여기서 이미 온 알림을 확인하셨을 경우에는 이렇게 알림들이 열려 있으면 필요 없으니까 지우기 버튼을 눌러서 지워주시는 게 좋겠죠. 알림이 많이 열려 있으면 이것도 내 스마트폰,
메모리를 차지하기 때문에 스마트폰 속도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필요 없는 알림들 전부 열어놓지 마시고요. 지우기를 이용을 해서 알림들 전부 닫아주도록 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알림이 없어졌죠? 홈 화면에도 알림들 나오지 않습니다. 그 다음은 소리 설정을 보도록 할까요? 설정 들어갑니다. 그 다음 소리 및 진동으로 들어가세요. 그러면 벨 소리나 알림 소리 또는 시스템 소리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 제일 위에 있는 부분은 전화벨 소리인데요. 여기 지금 소리가 체크되어 있죠? 자, 그러면 당연히 전화벨 소리가 울리게 되겠죠. 자, 그런데 그 우측에 있는 진동으로 바꾸게 되면 벨 소리가 나지 않고 진동이 울리게 되겠죠. 자, 그 다음 무음은 아예 벨 소리가 나지 않는 설정이 되겠죠. 자, 여기에서 소리를 체크해 줄 때는 전화벨이 울릴 때 진동도 같이 울릴지 설정을 해 주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이용을 하시다 보면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 곳에 있을 경우 전화가 왔는지 모르는 경우가 있죠. 자, 그럴 때는 진동을 같이 체크를 해 놓으시면 소리가 들리지 않더라도 벨소리로 확인을 할 수 있죠. 자, 되도록이면 진동도 같이 선택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 진동을 누르면 진동만 울리게 되겠죠. 자, 그런데 무음을 선택하게 되면 일정 시간 동안만 무음이 나오도록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극장을 가셨는데요. 극장에서 영화 보는 동안은 벨소리가 울리면 안 되겠죠. 자, 그럴 경우에는 일정 시간 동안만 무음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1시간이라든지 2시간 여기서 지정을 해서 설정하시면 되겠죠. 지정한 시간이 지나면 다시 소리로 돌아가게 되겠죠. 자, 그 다음은 벨소리 설정이죠. 벨소리는 당연히 내 스마트폰에서 울리는 벨소리가 되겠죠. 자, 벨소리 음량을 여기서 지정을 해줄 수 있고요. 여기 보시면 다양한 벨소리들이 있죠. 이런 벨소리들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만약 스마트폰에 있는 음악을 벨소리로 지정하고 싶으실 경우에는 여기는 플러스 버튼을 누르시고 스마트폰에 저장된 사운드를 벨소리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에 mp3 음악들 많이 넣어서 다니실 텐데요. 그런 음악들이 여기에 전부 자동으로 뜨게 됩니다. 우리가 일일이 찾지 않아도 사운드 선택기라는 곳에 들어오면 전부 나오게 돼요. 거기서 원하는 음악만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선택한 하이라이트만 재생도 꼭 체크해 주셔야 되겠죠. 보통 음악이 플레이가 되면 전주 부분은 조용하기 때문에 벨소리의 효과를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 있는 하이라이트 재생을 체크해 주시면 전체 음악에서 하이라이트 되는 부분만 벨소리로 자동 재생해 주게 됩니다. 우리가 구역을 따로 설정할 필요가 없죠. 자, 뒤로 돌아갑니다. 자, 그 다음은 알림 소리가 있죠. 알림 소리도 들어가시면 다양한 알림 소리들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알림 소리는 내가 원하는 음악을 따로 선택할 수는 없고요. 기본 제공되는 알림음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알림 진동 패턴도 설정할 수가 있죠. 알림이 울릴 때 진동이 너무 약해요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여기서 알림 진동을 설정해 줍니다. 자, 그 다음 알림이 울릴 때는 진동은 필요 없는데 자꾸 알림이 울립니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진동을 없애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주면 진동은 울리지 않고 알림만 나오게 되겠습니다. 편리한 대로 이용하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 알림이 필요 없을 경우에는 무음을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 알림과 벨소리 설정은 스마트폰 우측이나 좌측에 보시면 음량 버튼이 있죠. 그 음량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소리바가 나오게 되고요. 점색의 버튼을 누르시면 좀 더 상세하게 설정할 수 있는 창이 나오게 됩니다. 이 부분이 알림이 되죠. 그 다음 여기는 벨소리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알림 소리와 벨소리 설정을 또 따로 해줄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여기에 통화음 크기 조절은 나오지가 않죠. 자, 이 소리 및 진동에도 통화음 크기는 나오지가 않습니다. 자, 다른 곳에서도 전부 나오지 않아요. 자, 그것은 통화할 때만 조절할 수 있습니다. 통화 중에 우측이나 좌측에 있는 벨소리를 키우거나 줄이면 통화음의 크기가 조절이 되게 됩니다. 통화음 크기는 통화 중에 조절하도록 하세요. 그 다음은 진동 세기를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조절을 해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진동 세기라고 나오죠. 여기에 들어가시게 되면 전화 울릴 때 진동 세기, 알림일 때 진동 세기, 미디어나 시스템 각각의 경우마다 진동 세기를 어떤 식으로 줄지 여기서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스마트폰을 책상에 얹어놨을 때 진동이 울리면 갑자기 드드득 하게 되면 깜짝 놀라는 경우가 있죠. 자, 그럴 때는 진동 소리를 재생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 진동이 울리는 게 아니고요. 소리로만 울리게 됩니다. 조용하게 뭔가 일을 하고 있을 때 벨소리 울리는 게 싫을 경우에 진동 소리 재생으로 주시면 벨소리나 알림 소리가 울리지 않고 진동으로 소리가 나게 되겠죠. 이것도 회의하실 때라든지 조용한 장소에서는 아주 유용하게 쓰일 수가 있습니다. 꼭 이용해 보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은 음질 및 음향 효과인데요. 연세 드신 분은 특히나 통화할 때 소리가 잘 안 들려서 답답해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럴 경우에는 여기서 음질 최적화를 이용하시면 좀 더 선명한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음질 최적화 들어가시면 본인 연령대에 맞는 음질을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좀 더 정확하게 하시기 위해서는 최적화된 음질 찾기를 이용을 해서 나에게 맞는 최적화된 음질을 설정하시게 되면 좀 더 쾌적하게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30, 40대 이하 분들은 쓰실 필요는 없는데요. 40, 50대 이상 연령대가 되시는 분들은 꼭 최적화된 음질로 이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이 최적화된 음질은 이어폰을 이용해야만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화면 설정이 되겠습니다. 자, 설정에 들어오셔서 디스플레이로 들어가세요. 그러면 여기 밝기라고 나오죠. 자, 이 밝기를 이용을 해서 스마트폰 밝기를 조절해 줄 수가 있는데요. 여기는 빨간 부분까지 올라가게 되면 배터리 소모량이 많아지게 됩니다. 자, 올려볼게요. 그렇게 되면 전체 바가 빨간색으로 바뀌죠. 자, 이렇게 되면 배터리 소모가 많이 되겠죠. 자, 그 다음 이렇게 너무 밝은 밝기는 눈에도 좋지 않습니다. 되도록이면 적당한 밝기 선 이상은 올려주지 않는 게 좋겠죠. 배터리 소모량도 줄이고 눈에도 부담이 가지 않는 밝기를 찾아서 그 밝기를 지정을 하도록 하세요. 그 다음 밝기 최적화인데요. 자, 이 밝기 최적화를 이용하면 어두운 곳에서는 어둡게, 밝은 데서는 밝게 바뀌게 되는데 오히려 불편한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건 끄고 이용을 하시는데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여러분도 끄고 이용을 하시고요. 빠르게 밝기 조절을 할 경우에는 상단을 아래로 터치해서 쓸어내리고 여기 있는 밝기 조절을 이용을 해서 조절을 하시는 게 좀 더 빠르게 조절할 수 있고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새로 생긴 기능인데요. 더 밝게 기능이죠. 자, 보통 스마트폰을 햇빛 아래에서 보면 이 밝기를 아무리 올려도 제대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자, 그럴 때는 밝기를 최대로 올리고 더 밝게 기능을 켜주시게 되면 최대 밝기의 밝기보다 더 밝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대신 배터리 소모량은 아주 많아지게 돼요. 꼭 필요할 때만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화면 모드가 되겠습니다. 자, 이 화면 모드는 선명한 화면으로 볼지 자연스러운 화면으로 볼지를 설정하는 건데요. 선명한 화면의 경우에는 영화를 본다든지 움직이는 화면을 볼 경우에는 선명한 화면으로 보시면 좀 더 깨끗한 화면을 볼 수가 있죠. 자, 평상시에는 자연스러운 화면으로 주면 눈에 부담이 가지 않고 편안하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선명한 화면으로 설정을 했을 경우에는 화이트 밸런스를 설정을 할 수가 있죠. 지금 기준이 중간으로 되어 있는데요. 왼쪽으로 움직이게 되면 파란빛이 많이 도는 화면이 나오고요.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빨간빛이 많이 돌게 됩니다. 그래서 좀 더 따뜻하게 되죠. 눈의 부담은 따뜻한 색상 쪽이 덜 갑니다. 차가운 색상으로 갈수록 눈의 부담은 더 많이 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쓰는 스마트폰은 따뜻한 색상의 중간쯤에 위치해 놓고 이용을 하는데요. 장시간 이용할 경우에는 눈의 피로가 훨씬 덜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한번 이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그리고 편안하게 화면 보기라고 있죠. 자, 이것은 블루라이트를 줄이는 거죠. 자기 전에 스마트폰들 많이 이용을 하시는데요. 되도록이면 자기 전에는 편안하게 화면 보기를 이용을 해서 블루라이트를 줄이고 화면을 보시면 수면할 때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잠자리에 드실 때는 이 편안한 화면 보기 꼭 이용을 하도록 하세요.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스마트폰의 가장 기본 설정이라고 할 수 있는 알림 설정, 소리 설정, 화면 설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스마트폰 이용할 때 가장 직접적으로 접하게 되는 설정들이니까 본인에게 맞는 최적의 설정을 설정해서 이용해 보도록 하세요. 스마트폰의 실전 활용입니다. 스마트폰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기능은 통화 기능이죠. 단순하게 통화 용도로만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전화 앱의 통화 화면에 숨어있는 여러가지 다양한 기능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앱 실행합니다. 그 다음 전화를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락처에 있는 사람을 선택하고 통화 버튼을 누릅니다. 이렇게 통화 연결이 되게 되면 통화 시에 나오는 기본 메뉴가 나오게 되죠. 여기서 녹음 버튼을 누르면 지금 현재 통화하는 내용을 녹음을 할 수 있습니다. 녹음 버튼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 통화하는 내용들이 녹음이 되게 되겠죠. 그리고 초록색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이것을 다시 누르면 녹음이 끊어지게 되겠죠. 그 다음 요즘은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서 통화 내용을 녹음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통화를 하다 보면 이 녹음 버튼 누르는 것을 깜빡하는 경우가 많죠. 자, 그럴 때 통화 연결이 되면 자동 녹음이 되게끔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것은 전화기 앱 실행을 하시면 우측 상단 점 3개 버튼이 나오죠. 점 3개 버튼 누르시고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통화 녹음이라고 나오죠. 통화 녹음 누르시면 통화 자동 녹음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를 체크해 주시게 되면 통화 연결이 되면 자동으로 녹음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 녹음된 통화를 들어보려면 아래쪽에 있는 녹음한 통화 버튼 누르시게 되면 통화 중에 녹음한 내용들을 전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통화한 내용을 텍스트로 변환을 할 수도 있습니다. 녹음된 해당 파일을 터치하게 되면 연결 프로그램이라고 나오는데요. 여기서 음성 녹음을 눌러줍니다. 한 번만 눌러줍니다. 그러면 통화 내용을 들을 수 있는데요. 아래에 있는 음성 녹음에서 열기를 선택을 해주시게 되면 지금 통화한 내용을 텍스트로 바꿔줄 수가 있죠. 우측 상단 점 3개 버튼 누르시고요.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 선택합니다. 그 다음 아래쪽에서 변환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 지금 통화한 내용들을 이렇게 텍스트로 변환을 해줄 수 있습니다. 통화 내용들을 간단하게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던가 할 때는 이렇게 텍스트로 변환을 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 정지 버튼 누르면 텍스트로 변환한 것을 저장을 해줄 수가 있죠. 아래쪽에서 저장 눌러주시면 텍스트로 저장이 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영상통화 기능인데요. 이렇게 음성으로 통화하는 도중에 영상통화 버튼을 누르시면 바로 영상통화로 전환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영상통화 버튼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다리는 중이라고 나오죠. 자, 상대편에게 영상통화를 허락하겠냐는 수락 버튼이 뜨게 됩니다. 자, 상대편이 수락을 하게 되면 이쪽에 상대편 모습이 나오게 되겠죠. 자, 상대편이 수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대편이 좌측에 작게 나오게 되고요. 내 화면이 전체 화면으로 나오게 되죠. 자, 영상통화를 할 경우에는 내가 내 얼굴을 볼 필요는 없기 때문에 내가 좌측에 있는 작은 화면으로 보이는 게 낫겠죠. 자, 그럴 때는 좌측에 있는 작은 화면을 2번 터치합니다. 그러면 화면이 바뀌게 되죠. 상대편이 중앙에 크게 보이게 되고요. 나는 좌측에 작게 나오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화면을 한번 터치할게요. 자, 그러면 메뉴가 또 나오게 되죠. 여기서 내 소리 차단을 선택하게 되면 내 소리가 상대편에게 들리지 않게 되겠고요. 스피커를 켜게 되면 스피커폰으로 소리가 나게 됩니다. 그 다음 전환 버튼은 스마트폰 카메라가 앞면을 비출지 뒷면을 비출지 여기 있는 전환 버튼으로 전환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전부 뒷면으로 해놨는데요. 다시 누르면 앞면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다음은 내 얼굴을 상대편에게 보이기 싫거나 또는 주위가 지저분해서 카메라에 비치지 않게 하고 싶을 경우에는 카메라를 꺼주시면 상대편에게 내 얼굴이 보이지 않게 되겠죠. 이것은 편리한 대로 이용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여기는 자물쇠 모양을 누르시게 되면 화면이 꺼지지 않고 이 상태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어느 정도 통화를 하시다 보면 화면이 어둡게 바뀌거나 잠자기 모드로 들어가서 화면이 까맣게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는 자물쇠 모양을 걸어주게 되면 계속 이 상태로 유지가 되겠죠. 그 다음은 효과 기능이죠. 효과 눌러볼게요. 레이아웃이 나오죠. 레이아웃은 지금 현재 보이는 화면을 이렇게 위아래로 보이게 할지 아니면 원래 보이던 대로 보이게 할지 여기서 레이아웃을 지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 필터 이모지 스티커는 내 얼굴을 꾸미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편과 내 화면이 전환이 되게 됩니다. 필터를 누르시면 화면이 전환이 되죠. 내 얼굴이 이쪽에 나오게 되겠죠. 전면 카메라로 전환을 했는데요. 그 다음 효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 필터 누릅니다.
원본의 경우에는 내 얼굴이 그대로 나오고요. 블러를 누르게 되면 내 얼굴 주위 배경이 전부 블러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주위 배경을 보이기 싫을 경우에는 이렇게 블러를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핑크로즈, 아이보리, 빛바랜 여러 가지 필터 기능이 있죠. 흑백을 누르시면 흑백으로 바뀌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모지 선택해 볼까요? 그러면 몇 가지 이모지가 나오죠. 자, 이 이모지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내 얼굴이 이모지로 변경이 됩니다.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내 얼굴에 이모지가 씌워지게 되죠. 내 움직임, 내 입모양을 그대로 이모지가 따라가게 됩니다. 얼굴을 보이기 싫을 경우에는 이렇게 이용하셔도 되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눌러볼까요? 이런 모양, 그 다음에 또 이런 모양도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이모지로 내 얼굴을 가려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편리한 대로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스티커 있죠. 스티커 눌러볼게요. 자, 스티커는 또 다른 모양이 나오죠. 자, 이런 식으로 스티커로 가려줄 수 있습니다. 얼굴 움직임이 그대로 따라서 움직여요. 필요 없으시면 X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뒤로 돌아갑니다. 여기서 다시 음성통화로 돌아가실 때는 상단에 있는 전화기 버튼 눌러주시면 다시 음성통화로 전환이 되게 됩니다. 자, 간단하게 영상과 음성통화를 전환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블루투스인데요. 이 통화 화면에 블루투스가 있는 이유는 뭘까요? 상대편 목소리를 블루투스 스피커로 들을 수 있는 거죠. 여기 있는 스피커를 누르면 스마트폰으로 소리가 나오게 되겠고요. 블루투스를 눌러서 원하는 블루투스 스피커를 연결을 하게 되면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소리가 블루투스 스피커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키패드 누르시면 키패드가 나오게 되죠. 다시 누르면 숨겨지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우리가 AS 센터라든지 콜센터 같은 곳에 전화를 걸면 잠시 기다리시라고 하고 음악 소리가 나오는 경우가 있죠. 이 전화기 앱에도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상단에 있는 점세개 버튼을 누르시면 통화대기라고 나오죠. 이 통화대기를 눌러주시게 되면 상대편 전화기에서 음악이 나오고요. 내 소리가 상대편에게 전혀 들리지 않게 되겠죠. 통화대기 상태가 되겠습니다. 내 쪽에서 나는 소리가 잠시 들리지 않았으면 하는 상황에서는 통화대기 눌러줍니다. 그러면 상대편 전화기에 음악 소리가 나오게 되고요. 내 스마트폰 주위에서 나는 소리는 상대편에게 들리지 않겠죠. 그 다음 일이 다 끝났을 경우에는 다시 통화 버튼 누르시면 다시 통화가 연결이 되게 됩니다. 시끄러운 상황에서 전화를 받았을 때 잠시 자리를 이동해서 다시 받아야 된다든가 할 때는 전화기 끊지 마시고 통화대기를 이용을 해서 이동한 다음 다시 통화를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다시 상단 점세개 버튼 누릅니다. 그 다음은 연락처 보기죠. 이 연락처 보기는 상대편에 대한 정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연락처에 지금 통화하는 사람의 정보가 기록이 돼 있을 경우 이렇게 다 볼 수가 있죠. 메일 주소, 생년월일, 그 다음 메모도 나오게 되죠. 거래처고, 취미가 낚시고, 기념일이 나오네요. 자, 이런 식으로 확인할 수 있죠. 자, 만약 다른 정보를 더 추가해야 된다고 할 때는 여기 있는 편집 버튼을 누르시고요. 여기서 다른 정보를 또 추가하시면 되겠죠. 항목 더보기 누르면 더 많은 정보를 기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통화하는 도중에 상대편에게 메시지를 보내야 할 일이 있죠. 주소를 보낸다든지 계좌번호를 보내야 된다든지 또는 텍스트로 상대방에게 뭔가 전달해야 되는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상단 점세개 버튼 누르시고요. 메시지 보내기 누릅니다. 그러면 문자 앱이 실행이 되죠. 여기서 바로 문자를 전송할 수 있어요. 자, 통화 중의 기능입니다 라고 전송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상대편에게 통화 중에도 문자가 가게 되겠죠. 자, 다시 열린 앱 선택합니다. 그러면 원래대로 돌아오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통화 중에 다양한 기능들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보통 통화만 하시는데요. 통화 중에 이런 기능들을 이용해서 좀 더 유용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 통화 중 메뉴가 안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 홈 버튼을 눌러서 홈 화면으로 돌아갔다든지 또는 스마트폰을 귀에 대고 통화하다 보면 잠금 모드로 전환이 되게 되죠. 자, 그러면 전화기 앱 화면이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럴 때는 상단을 터치해서 아래로 내리시고요. 여기 통화하고 있다는 버튼이 하나 나오게 되죠. 여기 통화하고 있다는 알림 버튼이 하나 나오게 되죠. 자, 이걸 터치합니다. 그러면 다시 언제든지 통화 화면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통화 화면이 보이지 않으실 경우에는 이렇게 간단하게 돌아오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전화기 앱의 통화 중에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편리한 기능들을 알아봤습니다. 스마트폰의 가장 기본되는 기능이 전화 기능이기 때문에 이런 기능들은 많이 활용할 수가 있겠죠. 많이 이용해 보도록 하세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좀 더 체계적으로 컴퓨터 및 모바일 기기 사용법을 배우려면 www.ib96.com, ib컴퓨터교육.com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채널에 구독과 멤버십 회원으로 가입해주시면 좀 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